인생 50줄에 접어든 양이수는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울적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 팔도 유람에 나섰다. 필마에 몸을 싣고 동가씩 서가숙하며 방랑을 하던 차에 함경도를 거쳐 안변 땅에 들어서게 되었다. 날은 저물고 주막과 객점이 모두 문을 닫은 시간이라 하는 수 없이 촌가에서 하룻밤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아담한 초가 앞에 말을 세운 양이수는 주인을 찾았다. 주인장 계십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립을 열고 10서너 살 돼 보이는 소녀가 나타났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귀여운 소녀였다. 무슨 일이신지요? 지나가는 길손인데 하룻밤 유하고 갔으면 한다고 부모님께 여쭈어다오.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출타하셨는데 내일이나 돌아오실 거예요. 오호, 낭패로구나. 이 밤중에 딴 데로 갈 수도 없고. 난감해하는 양이수를 보며 소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셔요. 말은 저 버드나무에 메어 놓으시고 들어가셔요. 양이수는 어쩔 수 없이 어린 소녀에게 하룻밤 폐를 끼칠 수밖에 없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소녀가 밥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왔다. 상위에 차려진 맛깔스러운 산채 반찬에 입맛이 절로 돌았다. 말죽은 이미 쑤어주었으니 염려 마시고 드세요. 호호, 그 참. 양이수는 소녀의 영민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 나이가 몇이냐? 13이옵니다.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고? 농사를 지으십니다. 오호. 시골 농사꾼의 딸이 이토록 영리하고 총명할 줄이야. 양이수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이튿날 아침 하룻밤을 잘 쉰 양이수는 담례로 엽전 몇 양을 내어놓자 소녀는 손님에게 어찌 밥값을 받겠냐며 펄쩍 뛰었다. 소녀에게 뭔가 보답이라도 하지 않고는 그냥 갈 수 없었던 양이수는 짐짝에서 붉고 푸른 부채 한 쌍을 꺼내왔다. 아가, 이 청홍 부채는 재단 삼아 주는 것이니 사양치 말고 받아라. 농담 삼아 하는 그의 말을 진심으로 들은 듯 소녀는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 붉은 보자기를 들고 나왔다. 어르신, 채단을 이 보자기 위에 놓아주세요. 양승지가 준 부채 한 쌍을 소녀는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쌓아 가슴에 안았다. 그로부터 3년 세월이 흘렀다. 서울 본가에 돌아온 양이수는 임금의 부름을 받고 승지 벼슬에 올랐다. 그런 어느 날 웬 시골 노인이 그를 방문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소? 소인은 안변에서 온 유가라고 하옵니다. 노인은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혹시 3년 전에 안변 촌가에 주무시면서 어린 계집아이에게 청홍 부채 한 쌍을 재단으로 주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 일이 있은 듯도 합니다만. 양승지의 말을 듣고 노인은 얼굴에 희색이 만연해졌다. 그 계집아이가 바로 소인의 딸 자식입니다. 걔가 올해 16이온데 시집을 보내려 했더니 이미 대감께 재단을 받았으니 딴 데로는 추고도 아니 간다고 하지 뭡니까요? 그래, 할 수 없이 이렇게 대감을 찾아왔습죠.
노인의 말을 듣고 양승지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노인장, 내 나이 이미 50을 넘어섰소. 망령이나도 유분수지 어린아이에게 무슨 딴 마음이 있어 패백을 주었겠소. 농조로 한 말인데 그걸 고지 듣다니요. 대감께선 농이실지 몰라도 우리 아인 그걸 진심으로 믿고 딴 곳엔 죽어도 못 간다고 버티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요? 노인장, 생각을 좀 해보시오. 우리 며느리보다 어린 아이를 어찌 부인으로 앉힌단 말이오. 그러니 제발 돌아가 잘 설득해 보시구려. 우리 딸아이가 항우고집이라 애빈 나도 어쩔 수 없다오. 소인이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면 필시 곡기를 끊고 죽으려 들 테니 대감께서는 죽는 사람 살려주는 셈치고 종련으로라도 좀 써주십시오. 노인이 하도 애걸을 하니 양승지는 50이 넘은 나이에 어린 소녀를 첩으로 들일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아버님, 새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절 받으시지요. 며느리의 안내를 받으며 사랑에 들어선 안변 처녀가 양승지에게 절을 올렸다.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16 꽃다운 나이로 성장한 소녀는 감개무량한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양승지는 아들 내외 보기가 민망해 돌아앉아 헛기침만 할 뿐이었다. 그날 이후 소녀는 안변댁으로 불리며 명목상 양승지의 소실이 되었지만 워낙 나이 차이가 있는지라 양승지는 그녀와 동침을 하지 않았다. 양승지가 3년 동안 외직으로 돌다가 오랜만에 본댁에 돌아와 보니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뜰엔 온갖 화초가 만발하고 가정 집물에도 윤기가 돌고 있었다. 집안이 이렇게 청결하고 아름다우니 어찌된 일이냐? 양승지는 의아한 듯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안변 서모님이 이렇게 가꾸셨습니다. 서모님은 바느질이며 길산분 아니시고 살림살이 또한 얼마나 야무지게 잘하시는지 집안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모두 서모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양승지는 그동안 홀대해온 안변댁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날 밤 양승지는 안변댁을 침소로 불렀다. 방년 19, 피어날 대로 피어난 성숙한 여인의 채취가 물씬 풍기고 있었다. 양승지는 나이도 잊은 듯 그녀를 품었다. 3년 만에 합방이었다. 그날 이후 안변댁은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 양승지는 늙음하게 얻은 아들들을 애지중지했고 안변댁이 워낙 가도를 잘 다스려 나가는 덕에 아이들은 서출이라 하며 무시받거나 차별당하는 일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났다. 그런 어느 날 안변댁은 양승지에게 자문 밖에 집을 한 채 따로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대문을 특별히 크게 지어달라는 청을 덧붙였다. 양승지는 부인이 딴 살림을 차리겠다는 말이 섭섭했지만 커가는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해 허락을 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자문 밖으로 이사를 간 안변댁은 대문간을 특별히 아름답게 꾸미는 한편 그 앞 골목길에 화단을 만들고 정성을 다해 꽃을 가꾸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성종 임금이 수행원을 거느리고 자문 밖에 꽃구경을 나왔다가 소나기를 만났다. 갑자기 내린 세찬 비바람에 임금 일행이 당황하던 중에 호화로운 대문이 눈에 들어왔다. 왕이 그 대문간에 비를 피하고 서서 살펴보니 처마가 넓어 비를 피하기 안성맞춤일 뿐 아니라 대문 장식이며 주변에 핀 꽃들에 이르기까지 섬세한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오, 참, 꼭 누가 우리가 올 줄 알고 이리 꾸며놓은 듯하구나. 임금이 감탄을 하자 수행원이 조아렸다. 마마, 집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오겠사옵나이다. 마침 그때 대문 안에서 두 아이가 쪼르르 달려나오며 임금님에게 예를 올렸다. 어머니께서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안으로 두시지요. 호호호호, 너희들은 누구냐? 임금은 뜻밖의 초대에 놀란 듯 아이들에게 물었다. 승지 양이수의 아들이옵니다. 오호, 양승지의 아들들이로구나. 오호호냐, 들어가자꾸나. 임금은 미소 지으며 아이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왕의 행차를 예견한 듯 화려한 병풍과 꽃방석이 깔려 있었고 차려진 음식상은 궁궐의 수락관 음식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진수성찬이었다. 마치 우리가 올 줄 알고 있기라도 한 듯 진수성찬을 삽시간에 차려오더니 안주인의 해안과 솜씨에 담복했소. 임금은 안변댁을 불러놓고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임금은 집주인을 보아하니 이 집 자제들도 예사 아이들이 아닐 것 같다며 사원과 사기 형제를 불렀다. 글은 무엇을 배웠느냐? 실소를 다 떼었습니다. 임금의 물음에 사원이 얼른 대답했다. 호호, 그럼 너너 첫 장을 한번 외워보거라. 사원이 조금도 막힘없이 읊어나가자 임금은 탐복한 듯 천재로구나. 이제부터 너희들은 궁에 들어가 동궁과 함께 학업을 닦도록 하여라. 라고 하며 환궁할 때 두 형제를 왕궁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사원과 사기는 동궁과 교제하며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모두가 안변댁의 비범한 예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7순이 넘은 양승지가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자 안변댁은 남편을 간호하기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도 장차 닥칠 자식들의 미래가 걱정이 돼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인 양승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일이 없겠지만 그의 그늘이 사라지고 나면 사원과 사기는 서자라는 굴레를 쓴 채 관직에도 오르지 못하고 한평생을 차별과 멸시 속에서 살아야 할 운명이었다. 시시각각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남편을 보며 번민하던 안변택은 남몰래 비수를 갈아 날을 세웠다. 드디어 그날이 닥쳤다. 양승지가 기어코 숨을 거둔 것이었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버틴 안변택은 성복하는 날 비수를 품고 일가와 종친들이 모여있는 빈소로 갔다. 종친 여러분께 간청할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주실런지요? 안변댁의 말에 맏아들이 나섰다. 현숙하신 서머님께서 분부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어찌 함부로 거역하겠습니까? 첩이 대감을 모신 후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국법의 적서의 차별이 혹심해 종원에 참례도 못하고 벼슬 길도 막혀 있으니
장래가 크게 걱정이 됩니다. 접이 자결에 대감을 따라갈까 하오니 부디 서자란 굴레를 벗겨주옵소서. 안변댁의 선언에 모두들 크게 놀라는 가운데 맞상제가 손을 저으며 앞으로 나섰다. 서모님이 자결을 하신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사언과 사기는 제 형제입니다. 절대 차별하는 일이 없을 터이니 제발 자결하신다는 말은 거두어 주십시오. 접은 그 뜻에 깊이 감사하며 문중 여러분의 처분을 기다리겠사옵니다. 안변댁이 문중 사람들을 향해 큰 절을 올린 후 자리를 뜨자 사람들은 비로소 안심한 듯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안변댁은 끝내 양승지의 무덤 앞에서 자결을 하고 말았다. 서모의 희생에 감동한 맞상제의 양사주는 문중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언과 사기를 족보상의 적자로 명시하니 두 형제는 비로소 서출이란 굴레를 벗어나 입신 출세해 이름을 크게 떨치게 되었다.